이제 언더백 경영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강력하게 한 판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주실 우리 김경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으셨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은 하우투 방법에 대한 시간입니다. 앞쪽에 제가 7가지 내년도 전략 키워드 말씀드리고 뒤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셨던 하드카피로 받으신 비전 로드맵 그리고 경영계획 캔버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중에 굉장히 많은 트렌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데 경영의 어떤 전략 키워드 트렌드는 좀 부족해서 석세스라는 첫 글자를 넣어서 좀 해봤습니다. 빠르게 좀 가보죠. 첫 번째 가장 먼저 볼 것은요,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사들의 투자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시리즈 A를 받았지만 2를 못 받고 있는, B를 못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엔젤 받은 다음에 A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죠. 여기도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대안은 거의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셔야 됩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면 프리미엄 중에서 카테고리를 좁혀서 고객의 돈을 아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고 그 서비스 개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비율을 7대3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돈 벌고 있는 사업의 90% 하셔야 되고 신규 사업에 돈 쓰는 거 10%로 줄여야 됩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면 숨을 쉬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는 캐시를 확보한 만큼 하셔야 됩니다. 대출 더 조일 겁니다. 총선 끝나면 금리 더 올라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미국 동결했어도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새로운 거 진행하는 거,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자제하셔야 됩니다. 돈 되는 거 중심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진격의 AI 상품입니다. 언스토퍼블 AI예요. 진격의 AI입니다. 오늘 또 AI의 능력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그리고 쿠팡이 가지고 있는 이 초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를 두고 있습니다. 릴스 보다가 1시간, 2시간 지나가지고 늦잠 잤다.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쇼핑몰은 AI가 적용 안 돼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AI가 백데이터 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AI 작동 안 시키고 고객을 만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내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협업 툴이 나와 있고, 제가 아까 서비스 설명을 해드릴 때도 심지어는 언더백 기업에게 집중하고 있는 가인즈 컨설팅마저도 기업을 컨설팅할 때 직접 가서 만나는 것을 안내하지를 않고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지식을 공유하세요, 디지털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대외적으로 AI가 작동되고 있는 건지 대내적으로 디지털이 주고 있는 편의성을 조직 내에 회의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혹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할 때 디지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저 뒤에 협업툴 서비스의 가격을 물어봤더니 몇천 원이 안 돼요. 1년 내내 워크숍 한 번 가면 그 들어가는 돈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3년 이용하겠던데요. 조직 내부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의 상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oT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싼 제품, 컴퓨터, 아이폰 이런 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옷 파는데 IoT 서비스가 들어가서 RFID가 작동돼 가지고 쉽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장원이 아니죠. 헤어샵에 들어갔을 때 내가 Io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에 센싱이 작동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에 헤어샵이 이미 생겨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IoT가 있는데요. 이게 RFID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 한 아이디당 3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30원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IoT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곳들을 좀 만나보시면 내 상품에다가 IoT를 장착하고 센싱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들 제가 많이 만나는데 그런 데들 이미 돼 있어요. 가격 경쟁력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든지 간에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센싱이 붙어서 사후 관리해주는 형태로 팔아보는 것. 내가 의자를 판매하는데 의자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자에 IoT 센싱이 붙어서 이 의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사후 관리해 주는 것.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고요. 진격의 AI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싸지고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미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팔고 끝낸다? 그러지 마시고 사후 관리, 구독형 관리 해서 마치 야놀자가 사실은 예약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 디커플링 전략이지 않습니까? 좁고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확산하는 전략이죠. 만족한 소비자 경험을 통해서. 이거 우리 언더백 기업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싸졌습니다. IoT. 생산 프로세스 디지털화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몸으로 하고 숫자로 세고 종이로 세고 하는 거, 이거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 사업의 다음 버전들이 디지털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은 별로 없어요. 지원 사업이.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지원 사업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이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온 오프라인의 컨버전스입니다. 온라인을 하던 기업이 오프라인을 합니다.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사가지고 아마존 고구를 만들어냅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해가지고 온오프라인을 연결하죠. 무신사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죠. 온라인 매장 이대로 죽을 수 없죠. 온라인 만들죠. 오프라인 만들죠. 오프라인의 매장도 이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인수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다면 온라인을 시도해 보는 것에 기회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만 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과 콜라보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쇼룸을 만들든지 거기서 라이브 쇼핑을 같이 해보든지 다양한, 온라인이라면 오프라인 쪽에, 오프라인이라면 온라인 쪽에. 왜요? 저는 각각 따로 만나지만은 엄청난 동경과 선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하시면서 아 우리는 뭐 이렇게 지역 사업해요. 아닙니다. 온라인 하는 사람들은 그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서로 만나서 오늘 명함 많이 교환하시고 이런 데서 만나서 전화도 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온라인이 돈을 버는 방식, 오프라인이 돈을 버는 방식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나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요. 싸게 맥힙니다. 이거 보실 필요 있어요. 핵심 사업 집중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AI를 기반으로 해서 센싱이 발달하고 오토 서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버스 광고를 낸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건대인데 어떡할 건대? 뭐 이런 식으로 배민이 광고를 하는 거죠. 그 지역에 맞춰서 초개인화, 초지역화,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당근마켓의 슬로건이잖아요. 굉장히 초개인화하고 초지역화하고 초카테고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혀서 만족한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O2O, O4O 이런 형태가 점점 확산하게 될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 그렇게 이동해 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콘텐츠의 부흥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저도 종종 강연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비즈니스가요, 안경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안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신발 비즈니스도 신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는 건 신발이 아니고요, 신발을 통해서 나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 나의 삶의 스포티함을 연출하는 것이 신발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의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즐기는 방식을 파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마케팅에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주 급격히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강국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그만하게 여기에서 반지 만드는 사업해요. 한 달에 월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베트남 가보세요. 엄청난 지식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헤어샵 열어가지고 헤어샵 열어서 그냥 커트할 수 있어요. 파마 좀 할 수 있어요. 예,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치열한, 비유하자면 라면이 끓는데 그냥 막 보글보글 끓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 고객을 만나고 있는 방식, 채용하는 방식, 생산해내는 방식을 제발 부탁드리오니 정리하셔서 지식화하셔서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격의 콘텐츠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빠르게 콘텐츠화 문화가 강화되어 있어요. 해외 진출 전략 보시길 바라고, 해외 진출가 약간 약하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제품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제품을 내가 그냥 바지를 하나 판다 그러면 바지 놓고 팔지 마시고 바지를 입고 뭔가 행동하고 있는 모델이나 직원들이 있는 모습으로 파는 겁니다. 이거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것이 오른쪽과 같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이죠. 그러면 경영자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골프클럽, 거기 가서 그러면 여기 와서 경영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세미나를 열어볼까요? 안 오겠죠. 밖으로 나가겠죠.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우리 고객이 나를 만나지 않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브랜드나 서비스와 콜라보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내가 콘텐츠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해지죠. 내가 콘텐츠 없으면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겠죠. 자, 다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비용 중심 정책 결정과 ESG 버퍼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작년 이맘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올지 몰랐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저럴지 몰랐어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미국이랑 인도랑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ESG가 굉장히 빠르게 미닝 소비가 증가하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환경과 자연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제품을 약간 비싸더라도 사주는 분위기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유럽 사회부터 벌써 땡기더라고요. 화석연료 먼저 쓰고 ESG 진도 나가는 거 빼고, 그래서 ESG 관련된 어떤 그 투자의 흐름, ESG 관련된 펀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관리를 무지막지하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가격 경쟁력을 선행적으로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경쟁자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에 앞서서 먼저 가격 경쟁력을 내가 확보해 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재취업 서비스라고 하는 거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아까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직업을 전환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을 이거 하다가 다른 걸로 전환해요. 여러분들, 제가 홍대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될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방 기기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게 뭐 좋다 틀리다를 떠나서 왜 또 식당 하나가 망해 나갔네, 새로운 식당이 들어오네, 카페 하나가 망해 나갔네, 새로운 카페가 들어오네, 어려운가 보다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흐름과 변화 속에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은 있는 거죠. 기왕에 전환하는 시기라면 정말 좋은 인테리어를 좋은 가격에 제공해 준다든지, 지금 아마 주방 기기의 렌탈 사업 이미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도 렌탈 방식으로 혹은 구독 방식으로 결제 방식이 바뀌는 흐름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재취업 서비스 늘어나요. 아웃플레이스먼트 늘어나기 때문에 재취업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한계 고용 시대입니다. 초개인화 사회예요. 송길령 부사장은 이것을 핵 개인화의 시대라고 이 핵이라는 단어까지 썼더군요. 근데 저는 초하이퍼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집단적이에요. 고객도 집단적으로 받고 직원도 집단적으로 받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AI 기반이 아주 그 진격의 AI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집단으로 보지 않고 나 한 사람의 행동 패턴을 다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친구랑 대화하면서 친구가 자전거 타서 기분 좋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나도 한번 자전거 타볼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쿠팡에 자전거가 올라오죠. 왜요? 마이크를 켜놨잖아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주변에서 나의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영입하는 거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켜라가 아니라 플레이북을 만들고 거기에서 마음껏 놀게 해주는 거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강조하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든 무규칙의 규칙 문화가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초개인화 시대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역할 중심 조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직급 중심, 피라미드 중심, 부서 중심, 거기를 좀 뛰어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역할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내가 부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스크럼장이 되는 거고, TF장이 되는 거고, 프로젝트장이 되는 것이죠. 또 부서도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스포티파이가 이야기를 했던 길드 조직처럼 생산부에 한 2명, 영업부에 1명, 디자이너에 1명 정도가 모여서 아마존이 이야기했던 투피자스 팀처럼 12명 이하로 조직돼서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기획팀의 컨펌을 받으러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3개월 진행해보고 잘 되면 15명, 잘 되면 20명, 잘 되면 50명 이렇게 늘려가는 거고, 가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헤쳐 모여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가 여전히 피라미드형 조직이고 영업 1팀에 있는 김대리는 영업 2팀에 있는 박대리랑 대화할 때 나의 팀장, 이 팀의 팀장 거쳐서 대화한다. 아유, 경쟁력 완전히 떨어집니다. 한 명 한 명이 초개인화되어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경쟁력 어디가 가질 건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극단적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지금 출산이 0.7을 내려갈 걸로 예측하죠. 0.6명대로 가는 거죠. 한 세대가 넘지 않아서 반감기를 넘어서 반의 반감기까지 가는 거죠.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만들면 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비즈니스는 계속 영위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 행위가 굉장히 비싼 행위이고요. 한 사람이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 인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행위가 매우 고부가가치의 행위가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셔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돈도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용도 시니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품도 시니어를 위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내년도의 방향성입니다. 사실 저는 트렌드보다도 그 트렌드 속에서 언더백 기업이 어떤 전략 키워드를 가져갈 건가, 여기에 포커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가인지 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요, 거기에서 제가 이미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에 있는 게 약간 상당한 의심으로 주최 측의 시간 관리용인 것으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비전 로드맵이에요. 비전 로드맵을 그릴 때는 반드시 3단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과 경영자가 만나가지고 현재 사업에 집중할 거냐, 신사업을 시도해 볼 거냐, 생산에 집중할 거냐, 영업에 집중할 거냐, B2C 할 거냐, B2B 할 거냐, 제발 싸우지 마세요. 가로수에다 시간을 놓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건지만 정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A와 B 하지 마시고 A and B를 하시되 시간축을 놓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비전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50명 있다 그러면 59명을 1번 사업에 집중하고 1명을 2번 사업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뺄 건지 개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좀 더 우선순위를 놓을 건지 그것만 토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하드카피 종이본에 비전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1단계 현재 사업, 지금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사업,
2단계 신사업,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는 사업. 3단계 시도해보고 있지는 않으나 연말에 고민해 보니까 향후 2, 3년 내에 이 영역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것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현재 사업, 신사업, 미래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좀 정해보시고 가로축에다는 한 2년 정도 내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2028년 정도까지. 우리는 IT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 1년 단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때 고객이 어떻게 되고 상품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과제나 전략은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전 로드맵을 작성했다. 그러면 이 결론이죠. 여러분들 받으신 경영계획 전략에서 요게 한 판입니다. 솔직히 내년도 경영계획 세웠어요? 했을 때 이거 한 장이 있으면 세운 거예요. 이거 한 장이 없으면 안 세운 겁니다. 이거 한 장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참치 만세의 맛을 보게 하자. 실제 기업입니다만 좀 몇 개를 바꾼 겁니다. 연어 만세가 참치 만세가 되고 고등어 만세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꿨습니다. 맨 위에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맛을 보게 하자. 요거는 머릿속에 확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슬로건이라고 부릅니다. 구호죠. 맨 위에 있는 지붕이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 2024년 12월에 아마 가인즈 컨퍼런스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건지. 양적인 것 두세 개, 질적인 것 두세 개입니다. 양적인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먼저 세워야 지나치게 영업부스럽지를 않고 프로젝트의 질적인 내용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야놀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텔의 70%에 우리가 연락처를 확보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연락처 70% 확보하기라는 양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뭘 먼저 세워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자. 이런 질적인 개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양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적인 개념과 양적인 개념을 작성했다면 그 아래에 매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우리는 건강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전략 계기판이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한다면 매달 우리는 이거 점검해 가자. 아주 쉽게 연매출 120억인 회사가 있다면 매달 10억씩 해야죠. 그걸 우리는 전략 계기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재무적이든 고객에 관련되든 프로세스에 관련되든 직원에 관련되든 그런 지표를 그 아래쪽에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래에다가는 프로젝트예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혹은 크로스 펑셔널하게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하면 전략적인 과제를 시행하면 그 위쪽에 있는 계기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목표고 아래쪽에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계기판이 건강성 지표예요. 솔직히 우리가 뭔가의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목표와 전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목표가 있는데 전략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공허한 외침이네 그럴 거고, 목표는 없는데 맨날 열심히 해 아이디어만 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저 친구 산만해. 그렇죠. 공허하냐 산만하냐 이거는요 두 개가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목표를 잡았어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고 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경영계획 캔버스에서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허리띠, 제가 허리띠를 메고 왔잖아요. 이 허리띠가 건강성 지표예요. 허리띠가 딱 잘 매져야 달리더라도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어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건강성 지표입니다, 허리띠가.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목표, 계기판, 프로젝트. 그리고 맨 위에다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킬 만한 슬로건, 이렇게 얹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제가 실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로드맵 세우시면 됩니다. 비전 로드맵을 안 세우고 바로 내년 목표 세우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현재의 수준에서 목표를 세우면 아무리 목표를 높게 세워봤자 10% 20%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한 5년 6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좀 상상해보고, 그렇게 되려면 내년도에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이게 아마존의 역설계 이야기, 순서 파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되어질 모습을 설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년도 어디까지 가야 될지, 요 두 개의 원리 때문에 양식이 두 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비전 로드맵 세우시고 그 다음에 경영계획 캔버스를 세워야 예측치가 아닌 목표치로 내년도에 경영전략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년도에 전략 키워드 핵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기회가 있다는 거 잘 고려하시고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 짧지만 제가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가인즈 캠퍼스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